네, 6주차 마지막 시간, 회기진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앞서 배웠던 잔차 분석, 또 영향력 진단, 다중공선성 검토, 그런 것들을 SPSS를 이용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 선택 기법을 통해서 회기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 또 모형을 평가하는 기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잔차 분석과 영향력 진단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했던 영업수익 평가지수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그 중간에 있는 선도표 회기 모형이 보면 종속 변수가 영역수익 평가 지수고 독립 변수가 이제 창의력 평가 시험부터 이제 쭉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우측에 보면 통계랑 도표 저장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 저장에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우측 그 저장 그 메뉴가 뜹니다. 거기 보면 한번 체크된 걸 보세요. 예측값, 비표준화, y 햇값 이거 저장해달라 이런 거고요. 잔차도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비표준화가 뭐예요? 원잔차를 말합니다. 표준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표준 잔차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스튜던트 잔차, 이것이 이제 외표준 잔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거리에 보면은 쿡의 거리라는 거 보이죠? 네, 그 체크하면 쿡스 영향력 진단하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되는 영향력 통계량들도 거기 잔뜩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선성 진단은 통계량 버튼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누르면은 원래 데이터 값에서 여러분들 우측에 이런 값들이 쭉 파일로 저장돼서 뜬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잔차 통계량 한번 볼게요. 이 잔차 통계량을 보면 이 번역한 사람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측값이라는 거 y 햇을 말하고요. 그쵸? 표준 오차 예측값이라는 말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말들도 예측값의 표준 오차 이런 거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잔차라고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원잔차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 오차 잔차라고 돼 있는 것에서 오차를 빼주세요. 이건 표준 잔차를 말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626이니까 절대값이 2를 벗어나는 특이값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거기 스튜던트 잔차가 두 줄에 걸쳐서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여러분들 알겠죠? 스튜던트 잔차가 삭제된 스튜던트 잔차입니다. 그게 외표준 잔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봐도 특이값이 최소값, 최대값으로 오면 절대값이 2를 넘어가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쿡의 거리를 보면은 최대값이 0.555네요. 보수적인 기준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값이 존재하나 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Y에 보면은 Z 레지듀얼 표준화 잔차를 그린 거고요. X축에 보면은 Z PRED 표준화된 예측값을 찍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정규확률 도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세로축 표준화 잔차를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벗어나는 값들이 보이죠. 어떤 자료가 있어요? 23번, 23번째 자료나 40번째 자료.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걸 보이고요. 위로 보면은 2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값들이 뭐예요? 50번째 자료. 이런 것들이 좀 특이값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기 진단과 관련되는 사례 분석을 하나를 좀 차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사례는 스탁 로스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회기 진단에서는 아주 많이 이용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데이터 파일은 stackloss.sav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자, 스탁로스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암모니아라는 걸 제조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제조 공정과 관련된 자료다. 데이는 이제 공정 일자예요. 언제 만들어지는 거하고 X1, X2, X3가 설명 변수입니다. 3개.
Y라고 하는 것이 공정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출력 특성, 반응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3개 있고 반응 변수가 하나 있는 그런 다중선형 회기 모형입니다. 분석은 이제 실습은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 와서 직접 해보면 되고요.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면은 모형에 있어서 거기 보면은 맨 아래 예측 값에서 상수 공정조건 3, 2, 1, 즉 x1, x2, x3가 있고요. 종속 변수는 출력 특성입니다. 모형의 설명력이 88.4%로 굉장히 괜찮은 편이네요. 그 다음 맨 끝에 보면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것은 독립성 검정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DW 값. 혹시 여러분들 시계열 분석을 듣는 학생들은 이것을 들어봤을 텐데요. 더빈 왓슨 값은 2에 가까울수록 2. 이것은 더빈 왓슨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어요.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 이렇게 돼 있거든요. R. 자기상관 계수가 R입니다. 그래서 R이 0이면 2가 돼요. 그래서 더빈 왓슨 값이 2면은 독립성 과정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런 거고, R이 예를 들어 1이면 2 곱하기 1 빼기 1에서 0이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상관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에서 R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럴 땐 음의 자기상관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독립성 과정이 깨진 거죠. 그래서 더빈 왓슨 값은 0에서 4 값인데 2에 가까울수록 독립성이 유지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비표준화 계수 보면 이제 절편항 마이너스 30.024부터 x1, x2, x3에 해당하는 회기 계수가 나와 있죠. 또 표준화 회기 계수도 그 베타라고 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x1이 영향력이 제일 크네요. 0.765로. 유의 확률을 보면 개별 유의성 검정에서 x1, x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공정조건 3, x3는 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을 보는 VIF 값을 봤더니 10 이상이 하나도 없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이런 거죠. 상태 지수를 봐도 뭐 100을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관련되는 이제 그 잔차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잔차는 최소가 마이너스 9.14, 최대가 6.89. 이거 원잔차입니다. 표준 잔차를 보면 마이너스 2.436, 또 1.835가 있어요. 절대값 2를 넘어가는 게 있네요. 왼쪽에 보면 케이스 중에 몇 번째가 그래요? 21번째가 표준화 잔차가 마이너스 2.436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특이값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표준화 잔차도 1.835죠. 그래서 특이값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된 스튜던트 외 표준 잔차를 보면 마이너스 3.632, 그 다음 2.336 이래서 굉장히 유의한 그런 어떤 그 잔차, 특이값의 잔차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쿡의 거리를 보면은 최대값이 1.129네요. 굉장히 크네요. 영향력 있는 관측 계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걸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 아까 SPS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래 데이터 옆에 쭉 붙어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회기 진단을 해보면 결과 해석은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첫 번째 21번째 경우 표준 번차를 보면 특이점인 게 분명하다. 네 번째의 경우도 표준 변차가 1.835이므로 특이점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쿡수 뒷값으로 미뤄보아 18번째 자료가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세트 우측에 쭉 붙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쿡스 뒷값으로 미뤄보아 이 21번째 자료도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수가 있다. 또 적합값의 차이, 대핏 기준으로 봐도 18번째가 그렇고요. DF 베타스를 보면 18, 21번째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21번째 자료가 특이점이고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다. 18번째 자료도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21개 자료 중에 21번 자료와 18번째 자료를 제거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회귀 모형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변수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면은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통하면 설명 변수 중에 어떤 건 유의하고 어떤 건 유의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빼고 다시 분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회귀 분석을 할 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자문교수라고 해봐요.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변수 선택은 최종적으로 입력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변수 선택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먼저 전진 선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변수가 5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은 y가 하나가 있다고 해봐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설명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걸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일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를 하나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 나머지 4개 변수 중에 또 확인해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걸 그 다음 번째로 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확인해 봤더니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게 없다면 스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forward selec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SPSS에서는 옵션에서 전진 이걸 선택하면 바로 이 forward selection 방법에 의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 변수를 각 변수의 기여도에 따라 하나씩 추가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이고 되게 계산 시간이 빠릅니다. 한번 선택되면요 정년 보장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치 앞에서 좋은 변수를 선택하니까 지나치게 탐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선택법은 설명 변수가 아주 많은 경우, 설명 변수가 아주 큰 경우, 그래서 설명 변수가 심지어 자료 수보다도 그 이상인 경우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후진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즉 반응 변수 y가 하나 있어요. 설명 변수가 5개가 있어요. 시작은 5개 변수를 다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데서 각각 설명 변수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 확인해서 가장 역할이 미미한 변수를 제거합니다. 하나. 그럼 4개 남죠. 설명 변수가. 그 다음에 또 확인해서 또 영향력이 없는 건 또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3개 남았죠. 그 다음에 확인해서 제거할 게 없으면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변수를 전부 포함하는 완전 모형이라고 하죠. 풀 모델. 에서 시작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뒤로부터 이제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외된 변수는 다시 선택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진 소거법은 중요한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대신 후벼 변수의 수 K가 자료수보다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수가 샘플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에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SPSS에서는 이것을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후진 소거법에 의해서 변수 선택을 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계적 방법은요.
스텝와이즈 방법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 방법에서 즐겨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텝와이즈 방법은 전진 선택법하고 후진 소거법을 두 개를 합쳐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제거를 반복하면서 변수를 찾아내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전진 선택법은 한 번 선택된 걸 내보낼 수 없었죠. 후진 소거법은 한 번 제거된 건 들어올 수가 없었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영향력이 x1, x2, x3가 1, 2, 3등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1등과 2등은 되게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제 영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x1하고 x3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잘 맞아요. 그럴 때는 x1, x2를 선택하는 것보다 x1, x3를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전진 선택법으로 시작을 해요. 설명 변수가 5개가 있다면 y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 x1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변수 중에 또 이 모형에 참여시킬 만한 변수를 영향력 있는 변수를 찾아냈어요. 그 변수가 들어왔더라도 x1이 큰 문제 없이 작동을 할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x2가 들어올 경우 x1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도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 선택마다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그 전진과 후진 소거가 결합된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선택과 제거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이미 선택된 것도 제거될 수 있는지 매 가능마다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진 변수 선택법도 모두 가능한 회귀 모형을 다 해보는 것보다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가능한 회귀를 해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는 변수 선택법을 우리가 하나씩 2개 방법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 선택법을 일부 우리가 이렇게 향상시킨 방법인데요. 후보 변수의 수 K가 자료수 n 이상인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스텝와이즈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면 됩니다. 모든 가능한 회귀는 이런 거예요. 설명 변수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면 x1이 선택되고 안 되고 x2가 선택되고 안 되고 x3가 선택되고 안 되고 x4가 선택되고 안 되고 x5가 선택되고 2의 5승 3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특히 또 모형을 선택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모형의 설명이요. 결정계수를 많이 이용해요. 결정계수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모형의 설명력 R제곱은 커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변수가 5개 있는 모형 중에 어떤 게 최적의 모형이냐 하면요. 설명 변수 5개 다 집어넣은 모형이 제일 좋은 모형으로 나와요. 결정계수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의 개수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결정 개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결정 개수가 최고로 클 때 해당되는 설명 변수의 개수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다를 때 설명 변수의 개수가 5개가 있다면 1개인 모형도 있고 2개인 모형, 3개인 모형, 4개인 모형, 5개인 모형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설명 변수 개수가 다를 때 어떤 모형이 최적의 모형인가를 판단할 때 수정 결정 계수를 이용해서 수정 결정 계수가 제일 큰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설명 변수의 개수가 같을 때는 결정 계수로 결정을 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입니다. 에어로빅 적합성과 관련되는 예제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회귀 모형을 할 때 해줬었죠. 산소 흡수율이라고 하는 게 반응 변수 y였고요. 그 다음 설명 변수가 나이, 체중, 1.5마일 주행거리, 휴식 중 맥박수, 주행 중 맥박수, 주행 중 최대 맥박수 이런 거죠. 거기 화면에 보면은 독립 변수 밑에 보면은 방법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1.5마일 주행거리 바로 앞에. 방법 옆에 이래 보면은 옆에 지금 단계 선택이라고 돼 있죠? 그 버튼을 눌러보면 전진, 제거,
단계 선택 이런 걸 선택해서 아까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서 변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 그 옵션이라고 하는 걸 올려서 진입할 땐 15% 이상, 제거할 땐 유효확률 20%를 기준으로 해라. 왜 5%로 안 하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입사 원서를 보내도요.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단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모형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개별적으로 꼼꼼히 유의성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진입 제거는 0.15나 0.20 정도를 주로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지만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먼저 단계적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맨 좌측을 보도록 해요. 진입 제거된 변수. 자, 첫 번째는 1.5마일 주행거리가 진입이 됐네요. 그 다음에 나이가 진입이 됐어요. 나이가 진입이 되면서 제거되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행 중 맥박수가 진입이 됐어요. 앞에 진입된 1.5마일 주행거리는 나이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주행 중 최대 맥박수가 진입이 됐습니다. 앞에 3개가 제거된 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변수가 진입되면서 완료가 끝났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모형 요약에 보면은 그래서 좌측에 있는 1.5마일 주행거리만 있는 모형, 1.5마일 주행거리와 나이까지 있는 모형이 모형 2고요. 주행 중 맥박수까지 포함된 게 3이고요. 주행 중 최대 맥박수까지 포함된 게 4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R제곱을 보면 그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서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수정된 R제곱을 보세요. 이 경우는 특이하게 설명 변수 4개일 때 제일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 결정 개수를 기준으로 0.812, 즉 설명 변수 4개인 네 번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래 그 분산 분석 결과도 모형 4에 대한 결과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럴 경우에 이제 회귀 개수에 대한 것도 모형 4만 보면 되고요. 제외된 변수라고 하는 거에 모형 4를 보면 4개가 선택되고 체중하고 휴식 중 맥박수가 제거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6으로 넘어갈게요. 요번엔 전진선택법입니다. 전진선택법은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입된 변수를 보면은 어디까지 진입이 됐어요? 단계적 방법과 동일하네요. 주행 중 최대 맥박수까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R제곱하고 수정된 R제곱을 기준으로 모형 4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형 4에 대한 결과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18, 19까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체중하고 19쪽 슬라이드를 보면 휴식 중 맥박수가 제외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후진소거법이에요. 후진소거법은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전부 다 진입이 됐죠. 그 다음에 제거된 변수가 휴식 중 맥박수만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설명 변수가 5개가 있는 모형으로 최종 결정됐고요. 휴식 중 맥박수만 제거된 거죠. 그래서 주행 중 최대 맥박수 1.5마일 주행거리 체중 휴식 중 맥박수 나이 주행 중 맥박수가 첫 번째라면 최종적인 거는 주행 중 최대 맥박수 1.5마일 주행거리 체중 나이 주행 중 맥박수 이렇게 5개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거예요. 그럴 때 수정된 R제곱을 보면 0.818이죠. 앞서 선택법에서는 0.812였습니다. 81.8%, 81.2% 큰 차이 없습니다. 세 가지 다 해본 결과 전진과 변수 선택법, 스텝와이즈 방법이 같은 결과를 줬고요. 후진소거법이 다른 결과를 줬습니다. 이 경우에 수정된 결정 개수를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간결한 모형의 간결화 원칙에 의해서 설명 변수 4개의 모형으로 절하면 최종 모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후진소거법에 관련되는 분산 분석표고요. 그 다음에 개수 추정치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6주차에서는 여러분들 회귀 모형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더 좋은 모형을 만들기 위한 회귀 진단과 변수 선택, 모형 선택 기준의 수정 결정 개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회기 모형은 모형 적합에 초점을 뒀다면 회기 진단은 적합된 모형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잔차 분석을 통해서 특이값, 영향력 진단을 통해서 쿡스디를 통해서 영향 있는 관찰겠지. 그다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다음 최종 변수 선택법을 통해서 수정 결정 계수를 통해서 최종 모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